최근에 이런 법안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반도체나 AI 등에 사용되는 광물들을 국가 단위로 체계를 만들어서 한번 관리를 해보자. 그런 법안인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삼성전자의 실적과도 엄청나게 연관이 많은 그런 법안이라서 내 주식 가치가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법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익히 들어서 아실 법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나라엔 자원이 없잖아요. 예. 여기 강원도에서 충청북도 요쪽으로 해서 이제 석회석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 왼쪽에 이제 석탄지대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머지는 뭐, 예. 뭐, 드문드문, 뭐, 예. 여기 있다. 전라남도 쪽에도 이제 석탄이 조금 있는. 야, 이거 좋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거 안 좋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거. 아무튼 뭐 자원이 있다는 건 좋은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웃음기 빼고 얘기를 드려보자면, 미래가 그렇게 창창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셨다시피 한국은 인적 자원으로 굴러온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족분을 어디 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있느냐? 중국입니다, 중국. 예. 중국에서 거의 75%가량 수입을 하고 있고요. 남미에서 10%, 기타 국가, 이거는 이제 인도네시아랑 뭐 캐나다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호주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중 무역 전쟁이 정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미중 무역에서 어느 나라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야, 이거 진짜 난감한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미국 쪽을 보는 게 맞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중국과의 파트너십 관계 같은 거를 그렇게 이제 마냥 내쳐버리기에는, 자원적으로 손해가 너무 극심한 부분이 있다. 중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실제 우리나라 수출품도 이제 거의 다 이게 다 중국으로 가거든요. 예, 기계류 거의 다 중국으로 가고, 화학 공급제품 거의 다 중국으로 가는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들여오는 것도 뭐 광산물도 중국에서 들어오고 뭐 공업제품도 중국에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은 떼낼래야 떼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현재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광물의 대가가 됐냐라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중국에 해안이 있었어요. 중국에 34년 전에 덩샤오핑 주석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덩샤오핑 주석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넓은 땅에서 나오는 히토류가 언젠가 본인들만의 무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덩샤오핑 주석이 30년 전부터 히토류 관련 사업들을 국가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자본주의 국가가 따라가려고 해봐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5%의 대한민국의 수입 비중이 달성이 되었다. 근데 중국에서 75%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생산 비중은 이렇습니다. 핵심 전략 광물 실제 생산 비중은 호주에서 25%가 나오고요. 인도네시아 20%, 중국은 땅덩이는 넓지만 20%밖에 안 나옵니다. 남미 15%, 아프리카 15% 나오고요. 근데 왜 중국이 75%가 됐냐? 덩샤오핑 주석이 30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다가 사업 같은 거를 제시를 하면서 M&A 같은 걸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던 광물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중국이 현재 75%의 시장 점유율을 한국 기준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요즘에는 중국이 그렇게 예전보다 자원을 수급하기가 그렇게 쉬운 판국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다른 나라들도 이제는 미국의 제의를 받고요. 유럽권의 제의를 받고요. 자기 나라의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지켜나가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단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쪽으로 요즘에 발길을 돌리고 있냐? 바닷속에서 요즘에는 생산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단은 시추선을 이렇게 깊은 바다에다가 깔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파이프를 연결해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서 망간 단계 같은 거 채굴 하고요. 그리고 얕은 수심에서는 코발트 같은 거 채굴 하고, 이런 식으로 심해에서도 버티는 그런 파이프를 사용해서 심해 자원을 현재 채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이 현재 이거를 어느 정도를 진행했느냐? 실제로 시작한 거는 2013년도입니다. 자, 먼저 국제해적기구에 분담금을 많이 냈어요. 나 이 정도 너네 지원해주는데 이거 채굴 탐사 허가권 좀 내줘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해적기구가 그러면은 그 분담금 제가 유용하게 좋은 곳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면서 환경을 지켜나가는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중국의 채굴 탐사를 약간 조금 열어주는 허가권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서태평양 코발트 일대 탐사 허가권을 내줬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채굴 탐사 허가권을 몇 개를 더 얻은 다음에 2024년대는 본격적으로 심해저에서 망간 단계 등 핵심 광물을 채굴하는 실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현재 어디에서 지금 채굴을 하고 있느냐? 클라리온 클리퍼턴 구역이라고 요쯤에 이제 평평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추선이 이렇게 꽂으려면은 막 이렇게 절벽이 있고 약간 울퉁불퉁하면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평한 지형에서 시추선을 딱 꽂아가지고 요 아래에서 이제 광석을 채굴해서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중국의 관할이고 요쪽에 이제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현재 미국이 지금 채굴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중국에게 조금 뒤쳐져가지고 현재 허가권도 얻어야 되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지금 감을 잡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최근에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지도에도 없는 요 아래 요게 남태평양 쪽에 통과하고 있는데 요쯤은 이제 한국이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망간 단계가 뭐냐? 심해에서 발견되는 코발트, 니켈, 구리 등 40여 종의 금속이 함유된 핵심 원료입니다. 제대로 쓸 수만 있다면 석유보다 가치가 높다라고도 평가받는 그런 신의 원료, 신의 금속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축복받은 광물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냐? 기술 개발은 됐는데 작년 4월에 심해광물 탐사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에 북마리아나 제도 인근에서 시범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2024년도에 시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미국과의 격차가 한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과 미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해 채굴권도 아직 허가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캐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언제 시작을 할지도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생산 부분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아니 그러면서 생산 부분이 아니라 재련 파트의 대표 기업 고려 아연을 필두로 해서 중국 기다려라, 미국 기다려라, 고려 아연을 한 방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련 부분으로 이겨보면 되는 거 아니냐.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024년에 10%를 아연 생산을 혼자서 진행을 했는데 아니 이 정도면은 승산이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재련기업 보스코홀딩스, 에코프로, LS 다른 재련기업들도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고려아연을 뒤따라가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지 않겠냐. 예, 제가 찾아보니까 고려아연 같은 기업이 이제 열 몇 개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이걸로 올 수밖에 없다. 미중무역 상황에서 어느 쪽을 골라야 되지 고민하게 되는, 진짜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몇 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어디를 골라야 되냐 대체. 중간에서 신뢰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인가. 정말 너무 아쉽지만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삼성의 구조적인 취약점입니다. 생산 지금 중국 쪽에 있죠. 재련 중국 시장이 훨씬 큽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재련 회사들을 통해서도 내수용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고 내수용에서 벗어나가지고 조금 남아가지고 남은 부분을 수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받아먹는 삼성은
어떨 것인가? 이거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 이거 진짜 삼성 안전한가요? 이거 삼성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식 어떻게 하지? 삼성 위험합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던지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은 안전합니다. 믿어보십시오. 실제로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어림잡아서 짐작을 해본 겁니다. 예. 기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체계를 마련한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어요. 그렇지만 국가적인 리스크는 당연하게도 대비를 못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수출 안 해. 그래버리면은 당장 75%의 광물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해야 삼성전자의 주가를 지킬 수가 있는가? 눈치를 봐야 됩니다, 눈치. 자꾸 이 사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전부예요, 그냥. 아니,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중에는 어느 쪽은 약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자본주의랑 민주주의를 그래도 포기는 할 수 없으니까 역시나 미국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처럼 한한령 이렇게 걸어버리면은 피해가 정말 막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뤄내야 되는 게 뭐냐? 왼쪽을 오른쪽으로 분산 투자를 진행을 해야 돼요. 현재는 한국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중국에 그냥 몰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수의 심장이에요. 아니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포트폴리오라고 치면은 야수의 심장으로 중국 몰빵! 중국 가자! 하면서 이제 정말 위험성이 높은 포트폴리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서서히 분할 매도로 이제 분할 매수죠. 예. 이제 다른 나라한테서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거를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피해가던 것 말고 중국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인가? 이거 얘를 어떻게 이기지? 아니 한 번도 못 이기는 건가? 5천년 역사 중에 한 번은 이긴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예전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약간 좀 당나라 시절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고민이 되지만 현대 시대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이 유리한 필드에서 싸우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국이 제조업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의 시설이 빵빵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 강국이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폐 배터리에서 원료를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다시 생산을 이뤄내보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삼성의 구조적인 취약점이었던 생산에서 재련으로 넘어오고 재련에서 다시 제조를 넘어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제조에서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막 창조 경제를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요즘에 핵심적인 그런 기술이에요, 진짜로. 과장이 아니라 말로만 들으면 정말 안 될 것 같고 터무니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요 단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환경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면서 환경 오염을 약간씩 줄여보자 하다 보니까 중국도 현재 여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2022년에 녹색 발전 행동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방식은 중국도 시장이 느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덩샤오핑 시절에 30년을 앞당겨가지고 우리가 아예 생산 절차에 손도 못 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3년,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녹색 발전 행동 계획의 내용이 뭐냐? 뭐 대표적으로 ESG 경영 의무화가 있고요. 하여튼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그 항목 중에 하나로 리사이클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2025년까지 폐기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표준화를 시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도 작년에 이걸 뒤따라가지고 10대 핵심 광물 재자원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10월쯤인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생산 파트에서 재활용할 게 없어가지고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어떤 대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을 육성을 진행을 하겠다. 기업 지원이죠. 그 다음에
제도화를 해주겠다. 이게 결국에는 환경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규제를 약간은 조금 풀어주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자원화 인프라를 확정을 시키겠다. 대응책이 마련이죠.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핵심 강물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왜 평소에는 빨리빨리 그렇게 하면서 한국은 왜 느린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한국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 간의 연계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속도를 빠르게 바꾸는 방법인데 현재 전 단기간 내에서 소각 진행 중인 글로벌 R&D 분석센터.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보자면 우리나라의 부서 중에 기획재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산업통상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죠. 예. 기존에는 여기에서 연구를 따로 하고요. 여기에서 연구를 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누구는 이쪽으로 가고 누구는 이쪽으로 가니까 이게 베를린 장벽을 쳐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서로 갈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방향을 그대로 그대로 몰아가지고 하나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우연히도 놀라운 보도자료를 발견했습니다. 4월 16일 6시에 나온 보도자료인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연구개발 R&D 성과를 부스터 하자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딱 그 내용이에요. 부처 간의 협력과 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를 한다. 한 곳으로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재활용인데 R&D 성과가 있죠. 수익이 나오는 R&D 성과를 그대로 다시 재투자를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R&D로 R&D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이 계획이 정말 잘 된다면 예상되는 부분들이 뭐냐? 아까 전에 좌절을 맛봤던 자원지도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전의 카이스트, 대구의 디지스트, 울산 유니스트, 광주에 이제 G스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원들을 일단 싹 다 협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의 기업들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협약을 맺어가면서 과학기술원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요쪽에 빈 공간인 강원도 쪽도 약간의 발전을 이뤄낸다면 언젠간 한국이 전체적으로 핵심 강물의 요충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핵심 강물 부분에서 선도주자가 되면서 어쩌면 중국을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이 지금 못 이기는 거지. 정말 똘똘 뭉쳐서 중국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기고자 얘기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언젠가 중국과 미국을 넘어서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화학 분야의 노벨상 가자. 이거 정말 꿈의 상인데. 자, 노벨 평화상을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받았고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받았죠. 제가 찾아보니까 노벨 화학상 우리가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찰스 피터슨이라는 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한국계 인물이셔가지고 노벨 홈페이지에는 한국이 노벨 화학상도 받은 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최초가 아니니까 이제 건너뛰고 물리학상을 한번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